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여러분이랑 함께 Mathematics for Machine Learning이라고 하는 이 책을 같이 공부를 해보고자 하는 코딩하는 수학쌤 이동준이라고 합니다. 제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잠깐 저의 소개를 좀 드리자면요. 네, 저는 학교에서 고등학교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교사고요. 그리고 컴퓨터 교육을 같이 전공을 하면서 학생들한테 인공지능 수학에 대한 강의도 하고 인공지능에 대한 수업도 캠프 같은 것들도 하고요. 코딩 뭐 수업이라든가 아두이노 같은 이런 수업들도 하면서 학교에서 학생들이랑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랑 함께 공부를 해보려고 하는 책은 이 책이에요. Mathematics for Machine Learning이라고 하는 책인데, 이 책은 크게 두 가지 파트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파트에서는 수학적인 기반을 다지고자 하는 내용들이 쭉 나와요. 그래서 선형대 수학을 비롯해서 이 선형대 수학에서 파생되는, 그리고 그 내용이 전개가 되는 해석기하, 좌표로 표현되는 해석기하, 그리고 행렬을 분해하는 방법, 그런 것들을 토대로 우리가 선형대수학 내용을 조금 정리를 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그 보통 공업수학이나 아니면 1학년 미적분학 같은 데서 많이 배우고 있는 벡터 캘큘러스에 대해서 다뤄요. 그런 다음 확률과 통계의 내용을 좀 살펴보고, 그 다음에 딥러닝이나 이런 공부할 때 가장 또 기초가 되는 그런 어떤 최적화의 기법, 그럼 컨티뉴어스 옵티마이제이션, 이 내용들을 다루는데, 저의 목적은 요 내용들을 빨리 여러분들이 좀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설명을 드리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이 책의 파트 2는 주로 이제 그 기계학습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들,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데, 모델이 그 데이터를 만났을 때 통계적인 내용들이 좀 나오겠죠. 그리고 선형 회귀 분석이라든가, 그리고 차원 축소나 혹은 주성분 분석, 이런 내용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가우션 믹스처라고 해서 통계적인 기법을 통해서 어떤 데이터를 살펴보는 방법, 그리고 모델을 형성하는 방법, 마지막으로는 서포트 벡터 머신이라고 해서 분류 방법 중에 가장 또 지도학습에서 많이 쓰는 방법 중에 하나죠. 그런 내용들을 통해서 분류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 내용들인데, 솔직히 이 내용들을 제가 아직 다 공부를 마치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제가 전공이 수학이고 수학 교육인 만큼 이 부분의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좀 알기 쉽게 설명을 드리는 것이 저의 목적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 시간으로 선형대수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선형대수학은 어떤 내용인지를 또 배우려고 할 때, 처음 배울 때는 뭔가 막막해요. 도대체 이건 내용이 뭘까? 그런 내용들에 고민이 좀 있을 수 있는데, 그 내용들을 같이 저랑 한번 차근차근 전체적인 오버뷰를 먼저 잡는 것을 이번 영상의 주된 내용으로 하겠습니다. 자, 선형대수학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벡터라고 하는 대상에 대해서 대수학적으로, 수학적으로 어떤 구조를 가지는가, 그런 거에 대한 것들을 배우는 학문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벡터에 대해서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거고요. 또 혹은 그 고등학교 때 교육 과정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또 들어보시지 못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벡터가 보통 과학 시간에 많이 배우는 처음에 많이 접하게 되는데, 이 벡터가 수학적으로는 어떤 정의를 가지는가, 그리고 수학 벡터에 적용되는 수학적인 연산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그리고 벡터는 어떤 예시들이 있는가, 그런 내용들을 첫 번째 좀 살펴보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벡터 안에 연산이 들어오게 되면 그 연산에 대해서 수학적인 구조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구조가, 체계가 어떤 식으로 되는가, 그걸 벡터 스페이스, 벡터 공간이라고 하는 그런 수학적인 공간의 성질, 특징, 그리고 어떤 하나의 벡터가 있고 다른 벡터가 있을 때, 어떤 뭐 V라는 벡터 스페이스가 있고 W라고 하는 벡터 스페이스가 있을 때 두 개 사이의 관계는 어떻게 우리가 볼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해요. 이런 걸 보는 이유도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우리가 하나의 벡터 스페이스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다른 하나의 또 벡터 공간이 있을 때, 얘를 통해서 이거를 이해할 수 있는 방법들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모든 벡터 스페이스들을 따로따로 공부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벡터 스페이스를 통해서 다른 벡터 공간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이죠. 네, 그리고 이 벡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을 수 있는데, 가장 많이 보셨던 벡터가 이런 평면에서 나타내는 기하적인 벡터예요. 우리가 보통 벡터를 크기와 방향이 있는 대상으로 배우고 있는데, 보통 이렇게 하나의 벡터가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여러분이 보셨을 때 하나의 벡터가 있고 다른 벡터가 있을 때, 마치 힘에 대해서 우리가 물리 시간이나 과학 시간에 배웠던 게, 하나의 힘이 있고 다른 하나의 힘이 또 이렇게 더해지면 그 힘의 합은 어느 쪽으로 간다, 그렇게 배웠던 거를 보신 적이 있죠. 그래서 두 개의 벡터끼리 더하거나 벡터끼리 빼거나, 그렇게 해도 결국엔 새로운 하나의 벡터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벡터에다가는 실수배라고 하는 그런 연산이 하나가 더 있는데, 하나의 벡터가 있어요. 거기에다가 숫자 2를 곱하게 되면 방향은 유지해주고 이렇게 크기만 더 키워주는 거죠. 근데 여기 실수 앞에다가 음수가 들어가게 되면 방향이 반대로 가게 됩니다. 어찌됐든 더하거나 빼거나 실수배를 하더라도 벡터는 벡터 그대로 이렇게 유지가 되는 그런 성질이 있어요. 벡터 공간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이 벡터에 대해서 예를 들어 어떤 데이터를 다룰 때 데이터의 그 결과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세계 안에서 답을 찾을 수 있어야 돼요. 벡터를 더하고 벡터를 더했는데 그 결과가 벡터가 아닌 게 되어버리면 그 어떤 그 집합 아닌 다른 데서 답을 찾아야 되니까 그런 안정성 부분이라든가 아니면은 그런 연산에 대해서 표현 방법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새롭게 정의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더 큰 세계를 가져와야 되고 그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벡터라고 하는 것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영어로 우리가 클로저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결과의 연산의 결과가 그 안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그런 닫힌 체계를 우리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항식이라고 하는 예시도 벡터의 종류예요. 다항식이 왜 벡터인지를 보면은 다항식끼리 여러분이 이런 2차식과 3차식이 있을 때 두 개를 더하거나 빼도 결과는 다항식이 나오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여러분이 적당히 실수배를 하더라도 다항식은 다항식 그대로 머물러 있습니다. 상수도 다항식의 한 형태라고 하거든요. 그렇게 본다면은 다항식의 세계도 더하거나 빼도 다항식끼리 더하거나 빼도 다항식이 되고 실수배를 하더라도 다항식이 되기 때문에 이 다항식도 벡터의 예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디오 신호도 마찬가지예요. 오디오 신호끼리 여러분이 이렇게 이퀄라이저 형태로 해가지고 뭔가 여기에 각각의 어떤 음역대에 따라서 이렇게 조절하는 믹서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가끔씩 볼 수가 있는데, 그런 오디오 신호를 두 개를 더하더라도 각 파장에 대한 어떤 값들이 서로 더해지거나 감소되거나 그런 식으로 할 수 있죠. 우리가 보통 듣고 있는 노이즈 캔슬링 기술도 어떻게 보면 이걸 활용한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하거나 빼도 오디오 신호가 되고요. 이 소리를 K배만큼 증폭을 해도 오디오 신호가 되죠. 그래서 오디오 신호도 벡터의 한 예시가 되고, 그리고 어떤 데이터를 표현할 때 N차원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어요. N차원으로 표현을 했을 때, 이렇게 표현을 했을 때 두 개를 더하더라도 각각의 순서상에 맞게끔 서로 더하게 하고 빼게 하면 똑같이 또 n차원의 순서상으로 우리가 결과를 찾을 수가 있죠. 그리고 거기에 실수배를 했을 때, 여기 k배를 했을 때 각각의 순서상에다가 그 값에다가 k배를 해주는 거를 정의를 한다면 그 결과도 우리가 n차원 공간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n차원의 순서상, 튜플의 형태도 우리가 벡터의 한 예시라고 할 수가 있고, 그래서 보통 여러분이 이렇게 나타내어지는 기하적인 벡터를 순서상으로 나타내게 되는데, 요 내용들이, 요런 그 n차원 순서상에 대한 내용들이 큰 3단원에서 많이 다루게 되고요. 2단원에서 3단원 이렇게 가는 과정들이 2단원 후반부에 좀 나오게 됩니다. 그 내용들을 여러분이 보시면 조금 더 이런 벡터가, 이렇게 생긴 벡터가 이렇게 되어가는 과정들을 조금 보실 수 있고, 이렇게 나타내면 기하적인 내용들을 많이 다룰 수가 있죠. 자, 그리고 벡터를 다루다 보면 꼭 나오는 내용들이 뭐가 있냐면 행렬인데요. 사실 제가 수학과를 전공을 했을 때 누군가가 저한테 선형대수학이 뭐냐라고 처음에 물었을 때 제가 처음에 기억나는 건 행렬밖에 없었어요. 그만큼 행렬이 선형대수학에서 중요한데 왜 중요하냐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면 사실 거기서 정리를 잘 못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 책을 공부를 다시 해보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 행렬은 두 가지의 중요한 그 관점을 가지는데, 첫 번째는 표현이에요. 표현. 그래서 연립방정식이 있을 때 이 연립방정식을 행렬을 통해서 간단하게 표현을 해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의 방법은 공간끼리의 관계예요. 즉 하나의 벡터가 있고 하나의 다른 벡터가 있을 때 그 사이를 연결해주는 하나의 펑션, 어떤 함수처럼 우리가 행렬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성, 좀 더 넓게 보자면 관계성이고, 조금 더 가까이 들여다보자면 우리가 뭐 리니어 매핑이란 말을 씁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한 성질을 만족하는 그런 관계, 그런 것들을 표현할 때 많이 쓰이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뭐 회귀 분석이라든가 아니면 이렇게 우리가 주성분 분석 같은 것들을 할 때 차원을 축소하는 프로젝션, 우리가 정사형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그런 것들을 다룰 때 이런 행렬이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즉 m차원을 n차원으로 줄일 때, 그런 걸 할 때 우리 행렬을 많이 활용을 합니다.
자, 이 책에서 2단원에 관련된 큰 구조인데요. 벡터에서부터 시작하는 게 이번 시간이고요. 다음 시간에는 벡터를 가지고 우리 행렬이란 부분으로 들어가 볼 거예요. 그 행렬을 통해서 우리가 연립방정식을 표현을 하고, 그리고 연립방정식을 표현을 할 때 그런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가우스 소거법이라든가 행렬의 역행렬 구하는 방법, 그런 것들을 우리가 처음에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벡터 공간이란 얘기를 할 겁니다. 벡터 공간을 얘기할 때 뭐 그룹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대수적인 관점에서 벡터 공간을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공간들 두 개가 있을 때 그거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는 매핑들, 그런 내용들이 연결이 되고, 이건 3장의 내용으로 연결이 또 될 거예요. 그리고 벡터가 있을 때, 벡터 공간이 있을 때 어떤 최소한의 벡터로 모든 걸 다 표현할 수 있는가, 그런 것들을 다루는 리니어 인디펜던스, 1차 독립이라고 하는 부분으로부터 이거를 이루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원소들인 베이시스,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2단원 전체에서 천천히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선형 그 연립 방정식부터 해서 행렬로, 그 다음에 나중에 벡터로 가는 그 과정들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여기에서 이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